삼성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이름이고 많은 분들의 자녀와 손자녀가 일하는 직장이기도 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삼성이라는 이름 앞에 무거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는 노동조합의 선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를 동료로 보지 않겠다는 발언, 블랙리스트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뉴스를 보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국민 10명 중 7명이 왜 등을 돌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주면 노조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원칙 아래 삼성은 1969년 창립 이후 무려 50년 넘게 노조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경쟁사인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매년 파업으로 몸살을 앓는 것을 보면서 삼성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노조가 생기면 예측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기고 기업 경쟁력이 흔들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11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5월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삼성의 노조 역사는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는 7만 4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뭉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금이 부당하게 낮거나 근로 조건이 열악하거나 부당해고가 반복될 때 노조는 약자의 편에 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면서 이런 부당함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아프다고 하면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삼성 노조는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그들이 내민 청구서의 크기에서부터였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강명수님은 삼성전자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현장 기술직으로 시작해 반도체 생산 라인의 현장 관리자까지 올라갔고 늘 회사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모아두었는데 뉴스에서 노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랜 세월 땀 흘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묵직한 슬픔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성과급입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15%를 계산하면 약 45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45조 원. 이 돈을 조합원 수로 나누면 직원 한 명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입니다. 1년에 6억 원짜리 보너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이 성과급이라는 돈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성과급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임금이 아니라 회사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별도의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반도체 공장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이 성과급의 상한선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회사 실적이 좋아도 성과급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이 있는데 그 상한선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상한선을 없애면 연구개발과 미래 사업을 위한 돈이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봉래님은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모은 노후 자금의 일부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삼성 제품을 쓰면서 이 회사를 믿어왔고 70대가 된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은 크지 않지만 그것이 노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잘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냐고. 실제로 파업 예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 영향은 작은 주식을 가진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파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 전배나 해고 1순위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아갔습니다. 4월에는 노조 측이 사내 근태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색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근태 조회 시스템은 원래 부서 내에서 업무 협업을 위해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파업 불참자를 가려내고 해당 직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집단으로 따돌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일반 직원들이 타인의 근태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 최승호 씨는 4월 27일 공지문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동료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동료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할 권리를 압박과 위협으로 강요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본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행위들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노조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박지훈님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입니다.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은 그는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상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부서 메신저 방에 올라온 게시물들, 집회 참여율을 공개하겠다는 공지문,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무언의 시선. 그분은 파업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부서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해온 동료가 파업 불참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상황. 그것이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노조가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근로자의 권리였다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똑같은 근로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노조는 왜 외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심지어 무기체계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수천 개의 부품 및 소재 업체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는 한번 공급이 끊어지면 신뢰를 잃고 그 고객을 다시 되찾아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쟁국들은 이 순간에도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공장 문을 닫는다면 그 빈자리를 경쟁국들이 채우게 됩니다. 노조는 파업 결의대회 직후 단 하루의 집회만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 그 발언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듯 말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업 예고 첫날에 이재용 회장의 개인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회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개인의 사적인 주거 공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정숙님은 올해 71세입니다. 손자가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어야 협력업체도 일감이 유지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파업 소식을 들은 날 그분은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납품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손자는 아직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이정숙님은 직원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불똥이 우리 손자한테 튀면 어쩌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싸움은 대기업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에 다니는 수십만 명의 직원들, 그 직원들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로 인한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법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생산 현장의 특수성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이 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안전관리 인력까지 파업에 동원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 측의 신청을 검토하면서 파업 예고일 전날인 5월 20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일부 제동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공정은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파업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공익적 가치나 산업적 안전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 중 하나를 법이 정면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문과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나뉩니다. 전체 조합원의 약 2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가전 부문 직원들은 이번 노조의 요구안이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은 이 싸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탈퇴하겠다는 조합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외부의 여론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최동원님은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평생을 반도체 산업 옆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분은 삼성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이 멈추는 것만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을 때 납품 일정이 잠깐 흔들렸고 그 여파로 거래처와의 관계가 불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18일짜리 파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협력업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결국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을 노동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낮은 임금, 더 불안한 일자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본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그 방향이 어긋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료를 협박하고 불참자를 색출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공장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태를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되었는지 수년 동안 쌓인 불신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원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형태가 된다면 그 싸움은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도 여론도 심지어 같은 노조의 동료들도 이번 삼성 노조의 방식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5월에 삼성전자 공장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협상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사태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주장해야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요구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